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17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7번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판례 입장은 옳은 것입니다. 2017년도 지방직구 문제인데, 일단 3번부터 한번 볼까요? 독립유공자 서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판례대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좀 파악해 놓으시고, 조금 이제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위에 이제 판례 있잖아요. 관련 판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보시면,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 문서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 편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자, 이거 보시면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1번 문항,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설 같은 게 여러분들 다 지금 붙어 있어요. 좀 해설 먼저 보시면 안 되시고요. 문제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맞고 틀리는 지문을 이제 골라내셔야 돼요. 자, 사실 보시면, 여기 이제 틀린 것이, 제가 원본 문서여야 하며 이게 틀린 거죠. 반드시 원본 문서일 필요는 없어요. 요거 좀 틀리고, 물론 현재 보시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여야 하는데, 꼭 원본 문서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요. 또 다음에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내용 나머지 내용 맞고요. 나머지 내용 맞고, 그 다음에 2번 문항 봐보세요. 2번 문항도 판례가 잘 나오는데요.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이거죠.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대로 해놓으시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이때 보시면, 공개 대상 정보 되는 거고, 이때, 비공개 대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거 공개를 해야 돼요. 이걸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 봐볼게요. 자,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 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 공개 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있다고 봤어요. 요즘 이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이제 가끔 보면 악성 민원이 있죠. 참 요즘에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줘가지고 잘못하면 직업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문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좀 대응한답니다.
예,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사실 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죠? 예. 근데 좀 공공기관에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요거에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돈을 계속 받고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업무방해 줄 수 있거든요, 심하면. 예, 그래서 특히 우리 공공기관 이런 게 많아서 오직 있으면 서울시에서 위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판례 내용대로 여러분들 제가 해설을 실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 갖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봐볼게요.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참 처음 제정되고 나서 워낙 법조문이 이렇게 좀 완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자주 출제해 두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죠.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게 중요해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까? 아니면 이거 개인정보 침해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 이 사람이 고의와 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보통 불법행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포함해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죠. 피해자, 원고가 입증 책임져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보시면 요즘에 뭐 컴퓨터성 뭐 정보 처리 기기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입증하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개인들이. 자기 정보가 은행권에서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털이라든지 은행권 우리가 어떤 거기에 접근 권한도 제한되지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 잘 아시겠지만 이용을 하실 줄 안다더라도 그 시스템이라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해킹에 의해서 됐는지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된지를 우리 입증할 수가 없어. 또 더구나 이 개인정보 침해 포털 같은 경우 은행권 뚫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그 피해 액수가 소소해요. 작아요. 물론 크게 유출돼가지고 그 정보가 이용돼서 큰 대출이 이루었다. 이런 것은 큰 문제지만 그런 건 다 오히려 더 커버 잘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도 어떻게 심해진지 잘 몰라요. 또 침해가 또 경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전문적인 이유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 이 지문이 사실은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걸 갖다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법조문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볼까요? 이것도 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이 살아있는 개인만 인정되고요. 이 사망자, 그죠? 사망자,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법인 돼야 안 돼요. 법인도 안 돼요. 이 살아있는 자연인, 생명과 신체를 가진 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세 번째 문항, 개인정보법의 대상 정보의 범위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거. 자, 우리 보시면 여기 쭉 있는데 공공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있고 이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보호됩니다. 이 정보 보시면 우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그죠? 이 민간 부분도 다 돼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들어가고 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서 처리되는 정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처리되는 정보. 이때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까지 다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이거 법조 문제인데, 자, 이거 보시면, 개인정보법 제62조 제1항 사항이에요. 법조문을 보셔야죠. 일단 한번 기출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워낙 법조문이 복잡하고 해서요. 나오는 데만 나와요. 출제된 부분 좀, 그러니까 출제 좀 쉽게 낼 수 있는 부분만 나오고, 복잡한 부분은 안 나와요. 준용하고 막 그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네, 이렇게 좀 해놓으시죠. 법조 문제죠. 이것도 또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라 신고할 수 있다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이것도 주어도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주어도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것도 요거는 어떻게 고쳐냐면 바로 이제 그 개인정보법 제62조 1항인데 이때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의 예. 이자가 맞아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 이게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이때 보시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지문도 틀렸고 요거는 순서 법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반드시 출제되었던 법조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도 좀 그 개인정보법에서 이건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이건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이제 이쪽에서 최근에 와서 법조문 나오니까 한번 나왔던 것은 또 재반복 출제되고 특히 이 점은 많이 나와요. 이거 틀린 점은 잘 나옵니다. 요거 1번, 2번, 그죠? 1번, 2번은 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 특히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일종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오는 것입니다. 4번 문항 보시죠. 부공공용주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유가 있죠. 이거 좀 잘 보세요. 이거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 사법상 계약이에요. 맞죠? 자,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 이거죠? 사법상 의무. 사법상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철거, 우리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이 사법상 의무, 철거 의무예요.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대해요. 이 공법상 의무가 되는 것이 되죠. 요게 대상이 안 돼요. 자, 우리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 불이행.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요거에 대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다. 자, 여러분들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요.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이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만 안 돼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요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문항.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 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의 시기를 늦췄다면 그 대집행 계고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아니에요. 위법한 처분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의무자가 대집행에 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아니죠. 개통실비, 비용증수,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사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대집행의 계고, 우리 대집행 절차를 보시면 대집행의 계고, 그죠? 대집행 실행 영장이행 통지, 그 다음에 실행행위, 그 다음에 비용증수 있죠? 비용증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비용증수 대집행하고 나서 행정청이 의무자한테 급부하명, 너 돈 내놔 할 수 있잖아요. 갖고 있고, 우선, 민사상 가면 안 되고, 그 비용증수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합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2번도 19번, 2번 틀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이 민법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이거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이제 그 비용증수 절차 보시면요. 국세증수법이 우리 국세증수법 있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 비용증수 급부하명이죠. 급부하명 행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급부하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증수는 철거 의무자에 대해서 의무자가 철거 안 하니까 우리 행정대집행 해서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급부하명 온단 말이에요. 비용 얼마 나왔으니까 납부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것은 이제 공법상 우리 행정이란 말이에요. 급부하명은. 그래서 할 때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법상 금전채권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세증수법상 강제증수, 오케이? 행정상 강제증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민사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3번 문항 봐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오케이?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대집행이 가능한데 민사상 강제집행은 안 되죠.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법성 그 방법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19번 답이 4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20번 봐볼게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야 이렇게 있고. 자, 일단 오는 것은 1번이에요. 자, 종업원 등이 범죄에 대해서 법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자, 이렇게 20번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 이 판례 내용이 중요한데요. 종업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법인에게 어떤 잘못인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지에 반한다. 제가 판례를 잠깐 여기서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1번 문항인데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 침입 활동에 대해서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지재를 가할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단 형벌을 선택한 이상 형벌에 관한 헌법성 원칙, 즉 법치주의와 재형법중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 법인이 조가운동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선임감독상의 주의문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재형법중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해놓고 그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내용이 좀 높죠. 예, 좀 보고 양벌 규정에 가보시면 요 지금 제 그 교재에 다 돼 있어요. 이거. 예, 이거 보셔야 돼요. 한번 출제된 부분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례 내용 보셔야 하고 두 번째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자 의무의 이행을 강제 위한 제재로서 틀렸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이죠. 이거 행정상 강제집행이에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일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죠. 그러니까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직접적으로 행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다. 틀렸죠. 이거 왜 틀렸어요? 이 직접적으로 사실 이거 보시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에서 처음 들어갈 때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단과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단 그죠? 그걸 구분했어요. 우리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서 봐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행정 대집행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직접 강제가 있죠. 이행 강제금 있죠.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행정상 강제 징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단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는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단이에요.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수단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이행강제금은. 요건 돈으로 이제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의무자라고 직접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것이죠. 요거는 행정대집행 강제 징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려가야죠. 그래서 어떤 그 의무 이행이 실현된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요거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간접적인 수단이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직접적인 의무 이행 수단이고 그 나머지 있잖아요. 이거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요 행정벌 있죠? 요 행정벌인가? 요 행정벌이죠? 예. 행정벌도 이 행정벌 같은 경우는 이건 의무 불이행. 쉽게 말하면 요것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이행 수단 이 세 가지예요.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수단이고 사실은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거예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이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수단인데 이것이 장래에 있어서 이 미래에 있어서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번호 좀 전에 그 무단횡령 하셨죠? 범칙금 5만 원 부과해. 응? 자, 범칙 파는데 세상에 5만 원이면 내가 그죠? 맥주죠? 통닭이 웬말입니까? 요즘 10,000원씩 한다면서요? 요즘 10,000원씩이에요. 통닭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통닭 5마리 였습니다. 5마리. 5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만 더 위반하면
내 돈 너무 아깝다. 아깝잖아요.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래일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부산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의무이행 확부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래일서는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부산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하고 이거하고 행정벌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이행이 돼서 의무 불이행이 되어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부산이다. 간접적. 됐죠? 됐지? 예. 그리고 이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이제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직접적인 거 아니고, 이건 간접적인, 요것만 틀린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리고, 간접적인 이게 맞아요. 됐죠? 네, 이렇게 하고. 3번 문항 보시면,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를 부과한다. 자, 개인이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를 부과한다. 요 3번 문항도 틀렸죠? 예, 3번 문항. 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 조문 문제인데, 질서 위반행위 기준법 제11조 1항. 그러니까 제가 행정법 초문에서 7대법 있죠. 반드시 특히 최근 와서는 과태료, 행정질서벌이 일반법인 이 질서 위반행위 기준법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 자, 여러분들 그 3번 문항인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케이? 네. 이거 대리인이 아니라 이 법조 문제 그때 나왔잖아요. 대리인이 아니라 행위자 본인에게 본인 또는 그 개인 본인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조 문제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 이제 대리는 거의 안 나오고 여기 종업원이 많이 나오거든. 종업원. 됐죠? 자, 이어서 그 4번 문항 보시면 일반 형사 소송 절차의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 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이것까지 맞아요. 맞죠? 항고수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통고 처분은 처분성이 있어 없어? 통고 처분은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없어요. 왜? 왜 처분성이 없느냐면 통고 처분은 특별 불복 절차, 정식 형사소송 절차가 있어요. 통고 처분에 불복하면 정식 형사, 그러니까 통고 처분과 직결 심판은 간이 특별 절차예요.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간이 특별 절차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간이 특별 절차인 통고 처분이나 직결 심판에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라는 특별 불복 절차로 복귀하는 것이지. 아시겠죠? 행정소송은 안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마 20번 문제 봤습니다. 봐봤고, 답 1번이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맞춰요, 행정법은. 그러면 여기 이제, 제5편 행정구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은 모두 오는 것인데, 자,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이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정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니은방.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존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를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권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봤고 디귿번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인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지만 익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아요. 자, 22번 배상지도인데 이때 옳은 것입니다. 2번 볼게요.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 하고 법령 위반이라면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의 위법, 그죠? 요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2번 맞고요. 이것도 다 맞는 질문으로 우리가 많이 수업 시간에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잘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1번 볼게요. 사인이 받은 손해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지만 정신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도 다 해줘요. 배상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1번에서 정신상의 손해를 갖다가 위자료. 아시겠죠? 우리가 정신상의 손해 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권이라 하죠? 네, 그래서, 정신상의 손해에 또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있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나 정신상 손해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할 문제가 행정상 손실보상에서는 비재산상 손실은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행정상 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장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중에, 재산상 손해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실을 갖다가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재산상 손실은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 또는 정신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은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항.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자, 요거까지 맞아요. 맞고, 단순한 사경제 활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우리 직무 범위에 이때 광의설이죠? 광의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맞죠? 통설 판례인데, 이 광의설에 보면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예, 그죠? 예, 권력적 작용 들어가죠. 이 관리 작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사경제 작용 안 들어가요? 사경제, 이 작용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사경제 작용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가 안 들어가요, 또? 이거 다른 말로 같은 말에 국구작용이에요? 국구작용 안 들어가요. 국구작용 안 들어갑니다. 됐죠? 네. 안 들어가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항.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자기 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 법령에 입에든 경우에는 다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작위죠. 이 부작위는 이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자기 의무. 이 부작위에서 이게 직무상, 쉽게 말하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부작위는 보통 그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 이 부작위 법적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죠? 네, 없죠. 그런데 어떠세요? 여기 인도가 있어요. 강남 인도. 인도 그 가운데에서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이렇게, 혼자 돼요. 양팔을 딱 하고, 그죠? 아니면 그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 자, 양팔 정도 드는 인도에서 그 자기가 딱 거기서 서 있는 거야. 이 부작위죠. 그죠? 우리 강남 보면 뭐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 되겠지만, 보통 뭐 한 개 정도 되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 부작위는 법적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우리가 이제 벌금 물을 수 있어요. 법적 의미가, 이 부작위는 보통 법적 의미가 없는데, 이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법규상, 이것은 이 자기 의무는 법규상 의무일 수도 있고요. 법규상 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리상 의무라도 있어야 돼요. 법규상 의무는 문제가 안 되죠. 법률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철도 건널목 간수. 철도 건널목 그 간수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뭐를 해야 돼요? 자, 열차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철도 건널목 갖다가 내려야죠. 그죠? 내려야잖아요, 이렇게. 그죠? 차단막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차단막을 내릴 의무 있죠? 철도법에는 법규상에서 자기 의무 있죠? 있죠? 내려야 된단 말이야. 철도 차단막을 내려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 안 내렸잖아요. 이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직무상 행위 들어가요. 불법행위 들어갑니다. 정 안 되면 이거 법규상 의무가 없다면 조리상 의무라도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 돼요. 오케이? 알았죠? 조리상으로라도. 행정법 일관원칙. 조리상으로라도 이 자기의 의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부작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어떻게 돼? 예, 이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돼서 손해배상 책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 이거 아시겠죠? 뭐 계속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적 의미 법령에 입에든 경우에는 다 틀렸어요. 조리는 불문법원이잖아요. 조리는. 그죠? 예. 꼭 법률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 법령 이뿐만 아니라 조리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22번의 답이 이제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이렇게 이제 23번을 보도록 하죠. 손실보상 넘어갑니다. 자, 어때요? 문제가 그렇게 뒤로 갈수록 좀 어렵지 않죠? 앞에 통문 부분에 약간 그 앞에 개인적 공권 이런 게 좀 어려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3번의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2번 문항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행정순법상 당사자성에 의한다.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행정순법상 당사자성에 의한다. 자, 여러분들 23번에 지금 여기 2번 문항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있어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판례대로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판례는 사건으로 봐요. 아시겠죠? 사건으로 민사로 가는데, 이건 판례가 있어요. 판례대로 합니다. 예.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행정순법상 당사자성에 의한다. 맞아요. 민사성 아닙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1번 물어볼게요. 사업 폐지된 손실보상 청구는 사법성 권리로서 민사성 조치한다. 이거 틀렸어요. 1번도. 2번이 맞아요. 1번도 이것도 여러분들 당사자성에 민사성이 아니라 당사자성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당사자 선고 예에 있잖아요. 예에 중요하다 있습니다. 뭐 반드시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지금 17년 서울시 구급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또 민사소송물자가 아니라 행정소송물자, 즉 공법상 당사자 선고해야 돼요. 이거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2번 하셨고, 그 다음에 3번 문항 보시면 자, 3번 볼게요. 소용 제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하는 때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승인을 필요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죠? 소용 제기를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법조 문제인데요. 이 3번 문항 잠깐 제가 좀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내용을 갖다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요거 3번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국가사업일 때는 우리 LH공사가 지금 공사가 뭐예요? 사업시행을 하죠. 사업시행자입니다. LH공사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죠? 요거죠? 뭐, 대단히 택지를 막 개발한다, 이런 거죠. 사업시행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지방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정비법 볼게요.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로서 재개발합니다. 재개발을 하죠. 재개발을 하는데 도시정비로서 재개발을 해요. 이때 사업시행자가 누구예요?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때는 조합이 돼요. 조합. 이때는 이제 사업시행자 이게 누가 되냐면 조합이 그죠? 재개발 조합이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LH공사가 사업 시행자죠. 이때는 수용재개를 누가 하는가 하면요. 중앙토지수용인의 중토위가 돼요. 수용제기를 해요. 또 이의제결도 누가 해요? 이의제결도 중토위가 받습니다. 이때요.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를 위한 재개발에서는 이때 조합이 사업시행자고 이때는 지방토지수용인이 재개발권자는 지방토지수용인이에요. 지토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제결이죠. 이건 중토위가 돼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깐 내용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좀 내용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해설을 보면 잠깐요. 요게 이제 3번 문항이죠. 제가 잠깐 판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해설을 좀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는. 자, 수용제기를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수용제기의 취소를 구해하고, 자, 이의제기를 거친 경우에도
수용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수용 제기의 취소를 고해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의 고현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 이의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이의 제기의 취소를 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피고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행정소송은 원처분주의죠. 행정소송은 여러분들 대상은, 자, 우리 행정소송법이, 자, 우리 원칙과 예외가 있죠. 행정소송이 대상입니다, 지금. 원칙은 뭐야 돼요? 우리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원처분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채택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뭐를 해서요? 행정소송은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요, 이 재결은 단 이유세요. 이 재결은 행정소송이 대상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재결은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때입니다. 위법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좀 구조를 아셔야 돼요. 도시정법하고 토지부상법. 요거는 이제 잠깐 내용 보시면,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토지부상법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토지보상 기준을 보면, 맨 처음에 협의 단계가 있어요. 그 사업시행자, 예를 들면 재개발 보면 사업시행자하고 LH공사죠. LH공사하고 토지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토지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토지수요자, 또는 여기 재개발에서 봐요, 조합하고 누가 있어? 토지수요자가 있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니까 조합하고 토지수요자. 자, 먼저 협의를 해야 돼. 에? 협의, 보상 금액, 토지 수용을 강제로 땅을 뺐으니까, 집을 뺐고 땅을 뺐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 수용을 하니까, 공용 수용을 하니까 보상금이 문제되죠.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수요자 간에 협의에 거쳐요. 오케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때 여러분들, 이때 사업시행자, 조합이나 LH공사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요. 수용재결 신청, 오케이?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어때요? 이때 하면, 토지 수용재결 신청하면, 이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토위에서 강제적으로 수용재결을 통해서 이 보상을 청해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용재결 되잖아요. 수용재결 되면, 이 수용재결에서 나는 보상금이 내 적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에 이의신청을 가든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둘 다 똑같습니다. 이의신청 하든지 싫으면 내가 행정소송으로 직접 갑니다.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보시면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 누가 있어요? 수용재결. 중토에 있죠. 여기는 누가 있어? 지토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용재결이 나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그죠? 직접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행정소송 제기든 피고는 누가 된다? 그렇지. 이의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수용재결을 한 중토위 또는 이 지토위를 갖다가 그 대상을 해서 피고를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죠? 예.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의신청, 이의재결, 만약에 조금 한 단계 더 보면, 우리 해설 참고하세요. 이의재결을 만약에 이 대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의제결 있죠. 수용제결, 이의제결 혼동 좀 마시고 요 해설 내용대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그 수용제결을 이렇게 해요. 양쪽에 수용제결 있죠. 중토의가 있고 지토가 있죠. 만약에 이의제결을 이 수용제결을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수용제결을 불복해서 이의제결을 거치지 않든 이거 마찬가지예요. 수용제결을 하고 나서 이의제결을 거치지 않든 일단 수용제결을 하고 나서 이의제결을 거치든 안 거치든 피고가 누가 된다. 여기서는 지토의, 위에서는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중토의로 피고가 되고 됐죠? 근데 만약에 이의제결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제 피고가 달라져요. 이때는 이의제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요거는 일반적인 그 행정소송 대상이고, 이의제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의제결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됐죠? 만약에요. 그럼 이때 피고가 누가 돼요? 이의제결, 요거 한 가지만 해놓을게요. 여기 좀 길어 판례가 있으니까요. 이의제결 자체를 갖다 이렇게 피고로, 자체를 갖다, 자체 위법을 이유로 해서, 위법을 사유로 해서 취해소송 제기한다. 이런 때는 피고가 누가 돼요? 제기한다. 이런 때는 피고가 중토의가 되는 거예요. 중토의. 이것만 판례 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건 중토의가 됩니다. 이때만. 그죠? 그러니까 국가사업일 때 원칙적으로 수용제결, 이의제결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일단 수용제결을 한 이 중토의가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수용제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의제결을 거쳤든 거치지 않든 원칙적으로 수용제결을 한 이 지토의가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의제결 자체를 이의제결 자체에 대한 자체의 위법 사유로 인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 할 때는 피고가 예외적으로 이때 중토의가 돼요. 요건 판례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3번 내용 봤고요. 4번 내용 봐볼게요. 여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게 지금 24번 이제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요거죠. 자, 여기 나머지 볼게요. 요거 3번 했고, 4번 문항.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기에 대해서는 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요거 보시면 23번에 4번 문항. 요거 좀 틀려낸 겁니다. 요건 어떠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 요거는 요거로 해야 돼요. 이거 판례가 있어요. 이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죠. 보상금 증감 청구성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이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요거 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거 좀 보시고 일단은 요거는 요거까지 보시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봤어요. 그래서 좀 해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자, 24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번이 이제 옳지 않죠. 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인용 제기일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한 것은 재결의 기소명에 바란다.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례에 따르면 봐보시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인용 제기일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소명에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절차상 하자만 제거해서 적법한 처분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항. 자, 사정제기는 무이동 확인 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때요?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무효인 행정이 인정되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의해서 인정되지 무효인 행정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맞죠? 맞고. 근데 법조문 문제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맞죠? 뭐죠? 예, 맞습니다. 이거 법조문 있죠? 자,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받으시고. 자, 이어서 25번 봐보세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모두 보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해야 함. 됐죠? 여기 보시면 기억본 봐보세요. 예. 이거 잠깐, 여기 기억본, 수용자의, 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보는 것이죠. 자, 기억본, 수용자의 사실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이거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요건 몇 번 나왔죠? 네,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님 보세요. 구청장의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사료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자, 니은번, 여러분들 해설 좀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 니은번에 보시면 이거, 그죠?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정지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례가 봤어요. 판례 대상에 넣으시고. 자, 디귿번은 뭐예요? 부공원법에서 건설부 장관이 행할 국립공원 지정처분에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행할 경계 측량 및 표지 설치. 요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이거 한번 처분성,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되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되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26번 봐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잘 보면, 요거 응용 문제입니다. 70점에서 90점 문제인데, 잘 보면 어렵지 않아요. 봐볼까요? 상급 행정청 26번 보시면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문제 출제 경향 때문인데 여러분 저하고 이제 그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26번 볼까요? 상급 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이임받은, 그죠? 내부 이임입니다. 내부 이임은 권한이 이전 안 돼요. 힌트. 권한이 이전 안 됩니다. 상급행정청 X, 상급행정청 X가 있어요. 여기 X가 있고, 권한을 내부 이임받은 하급행정청 Y. 여기서 하급행정청 Y가 있네. Y가 있죠. Y가 있습니다. 이거가 있고, 2017년 1월 10일 Y 명의로, 명의로 갑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가, 자, 이렇게, 이 사람을 간단히 보았네요. 내부, 하급행정청이죠. 이때 권한 이전 돼야 안 돼. 권한이 이전 안 돼요.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이거? 권한 이전 안 되면. 이게 2017년, 보세요. 2017년에 1월 10일 날, 세상에 2017년 1월 10일이죠? 예. 이때 누구 명의로 있어? 세상 자기 명의로 있네. 예, Y 명의로 있어요. Y 명의로, 갑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부담금 처분을 했대요. 부담금 2천만 원. 와, 2천만 원. 부담금 처분 있네요. 같은 해 2월 3일
부담금 금액이 과다를 이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했네. 언제입니까? 그러면 2월 3일 날, 이따 2월 3일 날 이 부담금액 2,000만 원 갖다 얼마 감액했어요? 1,000만 원으로 감액했죠?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네, 감액이네요. 감액. 갑이 이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위 대상과 피고 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됐죠. 이게 이제 응용 문제인데, 예. 이때는 요거 해설 나와 있죠. 우리 판례 입장인데 1,000만 원으로 감염된 1월 10일자 부담금 부과 처분 이렇게 돼 있죠. 예. 하고 피고는 누구야? 그러죠. 이게 이제 잠깐 이론이 잠깐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 원래는 권한이 이전에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상급행정처 X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이 Y가 상급행정처에 자기 이름으로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아시겠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 쉽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내부 위임 같은 경우는 권한이 이전에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상급행정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상급행정청이 이름을 했다면, 이렇게 됐다 한다면, 이게 X가 아니라 X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잖아?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거 이제 X가 아니라 Y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판례가 이게 학설고 있었지만, 판례 입장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해설 다 해놨어요. 판례 내용 좀 많습니다만. 요거 내용, 해볼게요. 내가 결론만 제가 잠깐 해보시면. 자, 우리, 잠깐 요 내용 보면 다, 여기. 자, 우리 판례에면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 이 감액처분이 있죠, 정말 이제. 2,000만 원 얼마로 됐어요? 1,000만 원이지? 그럼 요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판례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해서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 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아시겠죠? 전부 실효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의 부과처분 2,000만 원이 다 실효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효되는 거 아니고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유법하다고요. 다투는 경우. 뭐예요? 저 감액됐죠? 1,000만 원 연락같이 없어졌지? 그럼 얼마 남았어? 1,000만 남았지. 예. 요거.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유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승의 대상은 처음이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얼마 이거? 감액처분 이거 2,000만 원 중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이거 자 그러면 부분 다시 한번 항고승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므로 이게 역흡수 병존설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판례 입장 같은 역흡수 병존설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된 당초 처분인 1월 10일자 부담금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남은 거 얼마예요? 그죠? 예, 요 1월 10일자에서 2,000만 원 중에서 얼마 남았어? 1,000만 원 남았지? 요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1,000만 원으로 감액된 1월 10일자 부담금 부처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었어요. 요거 감액되고 남은 그 부분 그에 대해서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피고는 요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내부 임에서는
고난이 이제 안 되는데 자기 이름을 해버렸잖아. 그럼 자기가 그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원래 고난이는 그 상급행정청을 대상으로 피고면 안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돼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2017년 문제를 갖다 본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돼요. 요거에서 나머지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 아시면 돼요. 요거 됐고 그래서 답이 이제 여기서 이거 답이 이겁니다. 꼭 그거 해놔야 돼. 이것좀 위치가 왜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나왔죠. 이게 이미 문제로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공부를 좀 하셨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안 틀려요. 다 맞춰.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지. 70점에서 9.9점 구간 문제인데 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하나 고난 이전 안 되고 내부 임에서 고난 이전 안 되는데 내부 수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책임지나요? 이거 예. 요게 이제 그 뭐와 관계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대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요거 일단 우리 한정기는 요것만 하죠. 문제풀이에서는. 그럼 일단은 27번 봐보세요.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자 1번이 틀렸는데 그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주택의 사용 검사 처분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없다 판례가 판례대로 없다고 해야 돼요. 이것도 좀 틀리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문제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해서 판례대로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 처분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요거 없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답식으로 해서 틀린 거죠. 요게 2번 문항, 요거 2번 문항은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지금. 자,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 수행에 해당한다. 이거 맞고. 또 3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거 있죠? 이거 공법상 계약이거든요. 자, 이 해제 의사표시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1번만 모르고 나머지 다 맞는 지문에서 거꾸로 풀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요거는 두 개를 많이 받고 요거하고 요거에서 왔다 갔다 있을 거예요. 둘 중 하나. 이렇게 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좀 못 보던 거죠,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28번. 당사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꼭 암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4번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환매 금액의 증감 청구. 자, 28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 갖다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민사성이죠. 좀 더 여쭤볼게요. 이거 환매권은 사건이에요, 공권이에요? 네? 이 사건이거든. 아시겠죠? 환매 금액이 증감 청구 그래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럼 이거 좀 됐고, 예, 이거 좀 받으시고, 자. 29번 옳은 것입니다. 자, 최소 소송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그래서 3번만 보시면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이임을 받은 내부 이임이죠. 그지? 내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지?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할 하급 행정청. 오케이? 그지? 요 문제 아까 나왔잖아요. 피고로 취소송을 지게 한다. 이해하셨어요? 요거 하나 더 알아두셔야죠. 이거 알고. 그 다음에 1번 문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시이므로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 자료만에 의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당시 처분 사유만을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요것도 이제 우리 내용이 29번 여기 해설 다 돼 있어요. OX 문제로. 그 1번 문항 같은 경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이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이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시분으로,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 자료만에 의해서 처분이 적법인을 판단하고 틀렸어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처분 사유였고요. 이게 맞아요. 틀린 거고. 자, 그죠? 여기서 이제 틀린 거죠. 처분 당시 이 자료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쉽게 말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하고 나서 약 10일 뒤에 재판 판결 납니다. 요거 좀 해놓으셔야 하고. 2번 문항. 시행규칙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제재적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거 전합제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요것도 많이 나왔던 거고. 요것도 좀 종종 나왔던 지문이고, 1번. 자, 2번은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4번 보시면, 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동이 존재해야 하며, 거부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맞죠? 여기서 신청권이란 신청인이 신청이 인용이라는 만족적인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4번 틀렸어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좀 4번 같은 경우 이제 이것도 잠깐 이 판례가 있습니다. 잠깐 판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대. 이게 좀 거의 비슷한데요. 이러한 신청권이었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이익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틀렸어요. 요 신청권이라는 것은 요 내용 틀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부작위에서도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부작위에서는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죠. 요거하고 이거 법규상뿐만 아니라 그죠? 법규상 조리상으로라도 자기 의무가 있어야죠. 그래야 부작위가 우리가 법적 의무를 가져요. 요거 잘 나오고 요거 좀 다고 또 하나는 거부 처분에서 우리 신청이죠. 우리 신청권.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요, 신청권이 일단 존재해야 하거든요. 이 신청권이 존재해야 돼요. 거부 처분이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자, 이 신청권이 존재해야죠. 신청권이 있어야죠. 이 신청권은 법규상으로나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이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좀 이거 가보시면, 저 교재에 가보면 그 거부 처분에, 그 행정행위에 가보시면 거부 처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작위에서 법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죠? 이건 어디 문제돼요? 국가배상에서, 불법행위에서, 국가배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요거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잘 나와요. 똑같이 잘 나오고, 일단은 이 내용은 완전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일단은 그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만족을 신청이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인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30번을 보도록 할게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주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되죠. 여기서 좀 답이 좀 2번이에요. 2번이 틀립니다. 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된다.
요거 좀 제가 많이 했던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건 잠깐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왜 틀린가 하면, 우리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소송에 뭐가 있어요? 행정소송에 가구제제도가 뭐가 있어? 판례, 가구제제도. 가구제제도, 행정소송에 집행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에 가보면, 우리 행정소송법이죠. 민사소송에서의 민사소송법에 한다면, 이 가구제제도가, 가처분제도가 있어요. 가처분제도가 있는데, 우리 판례 한다면, 행정소송이 이 집행정지 규정이 이 가처분에 대해서 특별규정, 특별조항.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거죠. 일반법과 특별. 이건 일반조항, 특별조항. 오케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이 가처분 규정이, 이 가처분이 준용, 이 행정소송에 여기에 준용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집행정지가 이 가처분에 대한 특별조항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은 우리 행정소송에 준용된다, 안 된다? 이 행정소송에 준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 1번. 자, 행정소송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거 됐죠? 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허용된다. 이건 맞아요. 3번은 맞아요. 오케이?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 항고소송에서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판례에서 가처분 항고소송에서, 즉 행정소송에서 엄밀히 말하면 어디예요? 항고소송으로 해야죠. 왜냐면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행정소송 하면 우리가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다시 당사자 소송에는 허용됩니다. 이건 맞아야 아시겠죠? 맞고. 4번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수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갔는데, 자, 2018년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 정도면 약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특히 말하는 것이, 난이도 추정할 때 보통 이제 5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이도 조정 문제 때문에 총 5문제 중에서 2-3문제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는 것이어서 보통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90점 나오거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보면 2문제에서 3문제 이상 안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문제 30문제 보셨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엄밀히 분석해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문제도 보면 전체 우리가 보면 거의 90% 문제, 여기 3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어려웠죠. 3문제 정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하셨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밖에 틀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기본서와 함께 문제집, 단원별로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전범위, 고사 문제를 통해서, 동영 문제죠.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특강 같은 경우는 짧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시험 나올 것만 할 거고, 예,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이 정도 하시면 됐고, 이제 한번 이제 다음 달에 초에 제가 2016년도까지만 할 거예요. 하고, 나머지 부분 섞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좀 높았죠.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그건 안 나와요, 사실은. 그거 나오면 그냥 문제 이렇게 암기에 있다가, 요 지문 보고서 그대로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 3문제, 4문제 정도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그건 별로 예외적 문제 좀 해놓은 것이에요, 한번.
너무 기본적인 문제만 문제되니까 해서 그 부분은 약간 높여서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좀 마시고 나머지 좀 안주로셔야 돼요. 처음에 그 앞에 행정법 통론 부분, 뭐 지난 2018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2016년도 마찬가지.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부분은 통론 부분은 이론적이 있어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사실은.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쭉 강론 내용에서 쉽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요거까지 하고요. 다음에 아마 1월 달에 제가 한번 더 16년까지 할 거예요. 해설 문제 다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문제에 질문 익혀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